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을 불과 44일 앞두고 여야는 막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대구 경북 텃밭 지역 공천을 앞두고 있고 야당은 친명과 비명계 공천 갈등이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여론톡톡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강대강 대치 속에 중재에 나선 교수가 있습니다. 전공의에게는 우선 의료 현장에 돌아오고 정부도 더 유연하게 설득에 나서란 건데요. 해법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공의 근무 중단 일주일째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80%를 넘어섰습니다. 인턴 의사들도 수련 계약을 포기하고 있어서 다음 달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들도 병원 진료에서 손을 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복귀자는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핵심 친윤계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 공천이 확정됐고 서울 강남과 TK 등 강세 지역에서는 국민 추천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 중성동 갑에 도전장을 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여부가 내홍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가 전년보다 2.2% 올랐습니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병원비가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편집해 만든 가짜 영상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업체 회신이 오는 대로 작성자를 특정해 범행 의도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 감독 선임 절차에 들어간 축구협회가 이르면 내일 월드컵 2차 예선을 맡을 대표팀 임시 감독을 선임합니다.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나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 등이 거론됩니다. 전국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에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했는데요.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지원 기자.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의료 공백 상황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점차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한계가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들은 예정된 수술의 절반 정도만 간신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이미 수술의 50% 이상 축소했고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 아산병원도 40에서 50%씩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034명으로 80.5%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2%에 이르는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 계약이 종료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 의사들은 수련 계약을 포기하고 있어서 다음 달 초에는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정부는 오늘도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는데 복귀 데드라인을 제시했네요. 네, 정부는 오늘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그러니까 3일 내로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난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20%에 못 미치는데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면허 정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절차 진행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대신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교수들도 집단 행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학 병원 교수들은 겸직 해제를 통해 병원 진료에서 손 떼고 강의에만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아침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만나서 출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경우 의료 공백을 넘어서 의료 마비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전북대로 가보겠습니다. 비수도권의 전공의들도 일주일째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진료와 수술 일정이 지연되고 응급실마다 일부 중증 질환의 진료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예, 전북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공의 병원 이탈 일주일째입니다. 전북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취재진이 일찌감치 나와서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봤습니다. 아침부터 그리고 오전 점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와 달리 병원 로비나 엘리베이터 내외부에서 젊은 의료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북에는 수련병원이 총 3곳 있는데 실제로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전북대병원은 현재 전공의 189명 중 20여 명, 원광대병원은 126명 중 40여 명, 예수병원은 77명 중 5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결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는 경증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일부 중증 응급질환 진료도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북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60에서 70%대였습니다. 특히 수술실 가동률은 30에서 5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일단 중환자실은 정상 운영 중이고 외래도 80에서 90% 정도로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공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 나머지 의료진의 필요 누적도 예상됩니다. 당연히 환자들의 불편도 적지 않은데 병원 이용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환자도 물론 많을 뿐더러 전공의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결과 같은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리고 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안 계시니까 오로지 그냥 전문의를 통해서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체가 되고. 이와 함께 의사들의 현장 이탈이 예비 의사들로도 번지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수련을 앞둔 신규 인턴들도 현장에 오지 않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이곳 전북대병원은 신규 인턴 57명 중 다수가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의과대학은 전공의 공백과 의대생 동맹 휴학 등을 이유로 임상 실습도 연기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 군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평일과 주말 공휴일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은 물론 소방 등 관련 기관과 응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의료 현장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지원,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진들이 현장을 대거 이탈한 데 따른 의료 공백에도 정부는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후배 의사들에게 현장 복귀, 그리고 정부에는 전공의들의 설득을 강조하면서 중재에 나선 교수 한 분 연결해서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권영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저희 신지원 기자가 서울대병원을 그렇게 취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전공의들하고 직접 같이 일하는 의사가 아니어서 예. 구체적으로는 직접 모르겠긴 하지만 네. 주변 상황을 들어보면 예.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다. 자, 전공의들이 지금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2월 말일이거든요. 예, 예. 2월 말이 되면 전임의들이 사직하게 되고, 사직이 아니라 이제 근무 계약이 끝나서 전임의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아, 교수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취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예. 원래 2월 말이면 병원이 손을 바꾸게 되는데, 아,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없고 나가는 분들만 계셔서, 예, 예. 3월이 되면 굉장히 더 힘든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오래 버티긴 힘들 것이다.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특별하게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 지금 이 전공의들이 정말 무슨 투쟁 지도부를 만들어서 예, 예. 이 요구사항을 뭐 제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자기들이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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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부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속이 상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네. 특별히 뭘 남기고 갔거나 교수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갔죠. 예. 네. 지금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는 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돌아올 전공의들 얼마나 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29일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의대 병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돌아올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예. 지금 이 MZ세대 전공의 선생님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은 객관적으로. 예, 예, 예. 이건 진짜 미래의 수익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먼저 개업하려고 나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상황이 뭐 어떻게 돼도 다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 교수께서는 의학분업 당시에 이제 파업 최전선에서 또 활동하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강대강 대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동안 누적되어 온 한국 의료제도의 문제가 음. 이제 이번 계기로 터져 나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2000년 의학분업은 의사와 약사들의 싸움이었고요. 네.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의료행위의 권한 중에서 예, 예. 고객권을 약사법으로 옮긴 것이었고, 예, 예. 또 그 당시 의사나 약사나 다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는데, 네. 의사들만 리베이트 받는 집단으로 매도가 되다 보니 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마치 정부와의 싸움처럼 보이고, 아, 그것이 국민과의 싸움이 될까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한국전쟁 이후에 산업화 시대에 의사와 간호사들의 애국심을 동원해서 유지해온 제도거든요. 예. 이런 제도가 MZ세대 젊은이들에게는 예, 예. 이런 활동이 강요된다고 유지되기는 원래 어렵습니다. 네. 다른 네. 분야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거버넌스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예. 의료제도는 오히려 이제 국가 권한만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 의료보험 통합 이후에 더 그런 부분들이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갈등의 배경에는 그동안에 쌓인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럼 대화를 해서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부 차관이 의료계 대표단을 구성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전공의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설 조짐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의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전공의들 스스로도 모를 겁니다. 예. 이게 조직을 만들면 그 집단행동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예. 전공의들이 어떤 대표단을 만들거나 그들의 대표성을 뭐 폐합을 해서 결정하거나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예. 네. 현재 의료계도 가장 마음이 힘들고 복지부도 가장 힘든 것이 예. 복지부가 믿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의료계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 교수들 생각 다르고 전공의 생각 다르고
대원이 생각 달라서 예,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예. 의료계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 전공의, 개원이 다 생각이 다르다. 그럼에도 교수께서는 페이스북에 성급한 행동으로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복귀를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전공의들에게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게 과연 통할까? 예, 예. 저는 이미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직업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환자를 떠난 행동이 예. 너무 성급했다면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이니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이 법률적인 문제에 사례가 없다 보니까 예. 네. 많은 변호사들이 자문을 하고 계신데 그 자문이 좀 오히려 전공의들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 이제 의사기도 하고 법학자다 보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부추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민사나 근로기준법 입장에서 보면 예. 의사도 노동 근로자고 또 국민인데 이런 기본권을 행정명령이라는 걸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냐? 예, 예. 우리는 그 쟁의권이 없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게 지금 의협의 생각 아닙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라기보다는 뭐 직업 행사의 자유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복잡한 문제인데 예. 그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의 근거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36조 3항에 국가의 보건 책무를 굉장히 강하게 적시한 나라여서 예, 예. 예. 그 후속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음. 근데 가능성을 믿고 본인에게 손해가 나는 일을 결정하지 말아라. 그건 예.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다만 예. 그 전공의들이 그걸 알고 결정한다면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음. 선생으로서 뭔가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예. 여쭙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커질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아. 예, 그리고 교수께서 이 점도 강조를 하셨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바로 병원에서 나간 거,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직하는 거는 누구나 자유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전공의들이 자기 미래가 불안하고 난 전공의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사직을 하고 나간 거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예. 사직을 처벌할 수 없는데 예. 사직서를 내고 집단적으로 다 나가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일단 근무지 무단 이탈이 되고 예. 이렇게 근무지 무단 이탈이 된 상황에서는 집단 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처벌의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공의들이 개인의 직업 선택 또는 행사의 자유를 말하고 싶다면 돌아와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예. 사직하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에도 좀 더 설득에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의대 중원 규모 2,000명으로 늘렸을 때 교육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족하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저는 않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예, 예. 아니 재정 상황이 충분하면 예. 많이 있으면 좋죠. 노동 강도 낮아지면 더 좋고. 예. 근데 이제 정부가 돈을 투자하겠다, 재정을 넣어서 의사를 늘리겠다 이러니까 예, 그 예. 부분은 토론을 하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예. 이런 토론을 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2,000명이 꼭 고집돼야만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네. 2,000명을 5년 할 수도 있고 1,000명을 10년 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그건 정책 판단이라고 보는데 예. 정부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예. 총장님들이 써낸 숫자가 3,500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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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부가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의대 학장님들, 의대 교수님들, 총장님들이 다시 상의하셔서 예.
현실적인 방안을 적어내는 것이 예. 지금 모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정부 입장에서 3,500명 써내서 2,000명 해준 예, 건데 예. 그걸 왜 의료계가 반대하냐 이런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예, 네. 예. 교수들이 어떻게 2,000명을 늘리냐 말도 안 된다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예. 다가 각 대학들이 의대 학생을 늘려서 등록금을 더 높이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 의대가 더 커져서 대학의 어떤 홍보를 위한 것이거나 예. 그렇게 해서 풀려진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 이와 관련해서 이게 작년 11월 수요조사 때 그런 2,000명 이상 이야기가 나왔었고, 근데 당시는 그 대학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2,000명 이상을 적어낸 것이다라는 또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 예. 무슨 대학이 불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뭐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학병협의회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 사무총장이었는데 예. 처음에 근거해 봤을 때 음. 훨씬 학교의 이익이 강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정부와 어쨌든 의사단체 간의 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그 시각차가 너무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너무 다양해서 이 안에서 의사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가 실제 굉장히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한보다도 못 살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 정부가 그 당시에 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예.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시기고 예. 의료인단체 중앙회라는 걸 만들어서 의료인들이 스스로 협회를 만들고 관리하기를 바랬었는데 예. 이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 늦었지만 예. 2000년에 의사협회도 직선제를 도입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직선제를 도입해서 지금 25년 가까이 되는데 네. 도입한 후에도 각 직능별로 의견을 모으거나 예, 예.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예. 보면 직선제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정부가 차제에 좀 고민을 해서 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많은 이 의사 노동조합이 존재하거든요. 예. 협상도 할 수 있고. 음. 그래서 좀 정부가 너무 관리하기 편한 방법을 택하다 보니 예, 예. 국민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점을 검토해서 음. 의사협회를 복수화하든지 예. 이런 법적 체계를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효진 교수 생각을 좀 듣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들이 또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부 교수들은 병원 진료에서 손 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일부 교수님들이 화가 나시니까 예. 전공의들의 주장에 이제 동의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예, 예. 의사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교수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네. 이런 방법들을 논의하시다가 아. 설득을 하자는 교수님도 계시고 예. 공부를 먼저 해본다는 교수님도 계시고 예. 우리도 나가자는 교수님도 계시고 예. 뭐 법을 피하려면 겸직을 해제하는 게 좋다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예.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지 네. 그게 무슨 움직임이라거나 행동이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예. 교수들이 애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거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이 강대강 대치 그리고 환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요. 어떻게 일단 먼저 첫 발을 떼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음. 의료계하고 이렇게 상대할 만한 그런 대등한 조직은 아니잖아요. 예, 정부는 예. 훨씬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조직이니 예. 의사도 국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의사들이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사실 전공의들 의료제도를 알 수 없거든요. 자세하게는. 왜냐하면 그 바쁘게 환자 보고 100시간씩 근무하면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 길에 나서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짧게 만든 그 계획 안에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 예. 예. 의사들도 어찌됐든 간에
의사들이 중환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는 저는 집단적으로나 의사단체 전체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의사 개인에게도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복귀해서 정부와 토론을 하고 대화하시기를 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사실 환자들이거든요. 병원 측에서 또 의사들이 환자들 위해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 혹시 있겠습니까?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 인력을 최선을 다해서 가용하고 있고,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릴 만한 문제는 아니고, 예. 제가 느끼기에는 병원장님들이나 또 보직하시는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만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 같은 좀 더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그러한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수님들은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든 교수님들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의료계나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부도 한 발 물러서고 전공의들도 빨리 복귀해서 네.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중재를 원하는 교수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그 중재 목소리들이 좀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예. 전국에 무슨 의대 교수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각 대학의 뭐 교수협의회라는 건 단과대학별로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대표성을 갖는 대표를 만든다면은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게 문제인데 네. 그래도 교수님들께서 저는 이제 일개 교수에 불과하지 대표가 아니니까 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미복귀자 면허정지 처분, 수사, 기소, 사법 절차 진행하겠다 이런 강경 대응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정부라는 건 모든 국민의 대표고 행정 집행을 해야 되는 권력을 가진 곳입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들의 기본권이 제한돼야만 한다면 또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정부와 의사 측 간 워낙 지금 간극이 큰 상황인데 전혀 논의 협상 테이블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물밑 교섭이 진행 중인 겁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요. 저도 뭐 의료계 대표가 아니어서 예.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제가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고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와 의사 측 간의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권영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들은 일단 돌아와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정부 역시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좀 더 협상을 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하세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2000년 기억으로 보면 예.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양쪽 당이 나서서 둘 다 본인들이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 국민들이 더 의사 편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네. 몇 달 동안의 시간을 잡아먹었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특히 총선을 앞두고 당에 이용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양쪽 당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권영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사들의 빈자리를 맡게 된 간호사들에게 부족한 일손보다 걱정인 것은 고발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020년 의료 파업 당시에도 전공의로부터 고발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정부에 법적 안전망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아침 YTN에 나온 대한간호협회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의 어떤 부족 현상들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이 많은 부분에서 뭐 PA 간호사를 위시해서 일반 간호사들까지 간호 현장에서 그 의사의 업무들을 진료의 보조라는 어떤 애매모호한 업무 범위에서 부당 지시에 의한 일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후에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에게 고발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빠진 그 공백을 간호사들은 어쨌든 환자를 위해서 대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 건의 고발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법적 민감성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법적 안전망을 위한 가장 긴급한 그런 행정명령이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재형 목사가 고가의 양주를 포함해 다른 선물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어제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제공한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 명품 가방을 전달하기 전에 고가의 양주와 샤넬 화장품 세트, 전통주와 책 등을 선물했다며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해당 메시지를 통해서 잘 받았다고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답을 전해왔다고 최 목사는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양주와 책 등을 선물한 장면을 담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보도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김 여사 이슈로 총선 국면을 흔들기 위해 꾸준히 준비한 공작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여러 상황이 급박한 야권에서 해당 영상을 예상보다 일찍 꺼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전의 일이고 큰 맥락에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대담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정치 공작이지만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아쉽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활용해서 2028년까지 민간공항 문을 여는 계획입니다. 이곳 제20 전투 비행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 기지입니다. 우리 안보의 주력 부대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서산 민간공항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군과 지역의 상생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기묘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 안전구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것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곳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합니다.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을 키워왔고 자체 발광 OLED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냈습니다.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3월 정부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15곳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 국가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국방 특화 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입니다. 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서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를 지정을 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세 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R&D,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 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서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들이 모여들게 만들겠습니다. 충남에서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 혁신 파크를 당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단지를 개발하겠습니다. 9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천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 것입니다. 작년 5월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등이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 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의료와 좋은 교육이 뒷받침되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하여 충남의 지역 의료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대 내포 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서 미래 첨단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김태흠 지사님과 우리 도민 여러분, 또 지역의 기업인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충남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을 4월 총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추가 전략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공천 미발표 지역 69곳 가운데 6개 지역구 경선 단수 우선 추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강원 강릉에선 한때 친윤계 맏형으로 불리던 권성동 의원이, 경북 경산에선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당 전략에 따라 경기 용인갑으로 재배치됐습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비대위 의결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2인 경선이 예정됐던 두 지역에선 모두 상대 후보가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친윤 박성민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각각 울산 중구와 서울 영등포 을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도 경선 공천 후보 발표가 미뤄진 서울 강남과 TK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는 이른바 국민추천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이 추천한 인사를 추린 뒤 경선하거나 곧바로 공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사를 영입해 현역 교체 비율이 낮다는 등 일각에서 제기된 무감동 공천 지적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전략공천 여부를 발표할 수 있다고요? 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잠시 뒤 회의를 열고 추가 전략공천 문제를 논의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입니다. 공천 예비후보 심사 결과 친명계는 대거 단수 후보로 오르고 비명계는 친명 원외 인사 등과 경선에 붙여지는 등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의 거취가 내용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의 총선 역할도 함께 주목됩니다. 특히 이현주 전 의원은 친문계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사였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의 거취는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 감정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위 20% 명단 통보 등 다른 갈등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내용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정 시점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지대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오늘 첫 회의에 참석했고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탈당파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고요? 네, 우선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오늘 첫 최고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개혁신당이 합당 과정 등을 거치며 여러 불협화음으로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무엇을 개혁할지부터 분명히 앞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개혁신당 내 인적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천 작업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최소 20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민주당 이탈파 영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며 주말이 큰 분수령이 될 거라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미래 측은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개별 의원들과 대화하며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공천 잡음으로 내용에 휩싸인 민주당 상황과 맞물려 추가 인사 영입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때 기존 지역구가 나뉘면서 새로 생길 가능성이 큰 경기 화성 정 후보를 경선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에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화성 정 지역구가 신설되면 공천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설 지역구는 전략 선거구로 지정해 당이 임의로 후보를 정하는 전략 공천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화성을 지역구 예비 후보들 간 경선으로 후보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화성을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운동을 한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 진석범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 조대현 전 김부겸 국무총리 민정실장 등이 경선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연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지난달부터 오른 데다 또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 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친 영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관리를 받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0에서 1%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0% 상승했는데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인 0.4%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 입원 진료비 등 병원비가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를 보면 시내버스 요금이 가장 컸고 택시 요금과 외래 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등 순이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1월 1일부터 1,500원으로 250원 올랐고 대구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도 1월 13일부터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외래 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습니다. 입원 진료비는 1.9% 오르며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에서 2% 내외 상승률을 기록한 하수도 요금은 1월 3.9%가 올랐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2021년 12월 4.4% 상승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부산과 세종, 의정부, 고양 등 8개 지자체가 1월 일제히 하수도 요금을 올린 영향 때문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자재값 인상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된 탓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협조 요청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상을 미뤘던 공공요금이 일부 1월에 오른 것이라며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인상을 늦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율에만 맡긴 알맹이 없는 맹탕 대책이란 지적 속에 코스피는 오히려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네요. 네, 지난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거론한 뒤 한 달여 만에 세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상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공표하고 거래소에 이를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우대 등 세정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게 하고 연계된 상장 지수펀드 ETF를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때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 즉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전담 부서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성목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 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처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이후 시장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이른바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크게 들썩였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건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의 경우 사실상 운용 계획만 내놓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작용한 듯 보입니다. 코스피가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저PBR 종목인 은행, 자동차, 금융업종이 일제히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실망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상장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다 보니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체제 지원과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오늘 장중 39,300선을 넘어서며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늘 오전 10시 21분 전거래일보다 0.47% 오른 39,280을 기록했고 장중 한때 39,37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거품 경제 시절 세운 종전 최고가를 34년여 만에 경신한 직전 거래일인 22일에 장중 최고가 39,156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도쿄 증시가 휴장한 23일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것이 투자 심리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최고 7cm의 눈이 추가로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낮 기온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9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보다 무려 10도 가까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도심 공원에도 따뜻한 햇살 속에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 곳곳에서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내륙에서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에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점차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7cm,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많게는 3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0도, 안동 영하 2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 추위가 찾아와서 3일절 연휴에는 내내 영하권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에는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추위가 없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급변하는 기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묻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2.4%포인트 오른 41.9%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54.8%로 조사됐습니다. 긍정평가가 40%로 회복한 것은 지난해 6월 말 조사 때 42% 이후 처음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4.4%포인트 오른 43.5%, 민주당은 0.7%포인트 떨어진 39.5%, 개혁신당은 2%포인트 떨어진 4.3%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3주차 때 39.9% 이후 처음입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오늘도 상대 당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대표의 오늘 발언을 듣고서 여론에 나타난 민심, 여론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과거에 약속했던 일을 왜 안 하는 것입니까?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기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무려 1,000조 원에 가까운 그런 장밋빛 공약 마구 남발하고 그런 정책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총선이 44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리얼미터 조사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살펴봤고요. 또 갤럽 조사도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율 추이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잠깐 볼까요? 갤럽 조사를 보면 1%포인트 오른 34%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같은 58%로 나타났습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국정수행 지지율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김현주 교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추이 분석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한국갤럽은 2주째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리얼미터는 4주간 연속 상승을 한 거로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국정운영 평가할 때 이 40%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게 40%를 넘어서면은 그래도 국정 운영에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도 40%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갤럽 조사 결과로만 봐도 41.9% 나왔다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하나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던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지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 YTN하고 엠블레인이 지난 18, 19일 날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YTN 엠블레인 조사 결과요? 그걸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의대 정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율이 73% 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 의대 정원과 관련된 거와 대통령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비교를 해보니까, 잠깐만요. 지난주 수요일 발표된 거니까요. 저희 매칭을 좀 시켜주세요. 매칭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이거는 도표에서 나오지 않은 다시 심층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안 잡힐 거예요. 제가 별도로 잠깐만요. 그 표 나오면은 다시 한번 분석해 주세요. 저희가 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추세겠죠. 흐름입니다. 또 선거를 이제 40여일 앞두고 있는 이 지점에서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다. 그 이야기는 리얼미터 결과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40%대를 돌파한 그 상승세에 유의미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지율이 그럼 왜 올랐느냐? 반사체 이유도 있겠죠. 워낙 지금 민주당이 공천 파동을 또 빚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조추송이 등장하면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이 세 사람과 관련돼서는 보수층들이 또 결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더 의미심장한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매칭이 되면 김영준 교수께서 설명을 해주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갤럽에서 나타난 긍정평가 이유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제 다른 조사 결과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올란 것이 반사체일 것이냐, 반사체만 가지고는 연속 상승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갤럽의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두 번째가 의대 정원 확대가 9%입니다. 그런데 외교는 가장 긍정평가 이유로 높지만
외교는 뭐가 뭔지가 몰라요. 예, 그냥 예. 사람들은 긍정평가 이유를 찾다가 막연히 찾을 게 없으니까 외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의대 정원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메시지가 이달 29일까지 전부 복귀하세요. 복귀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 취할 거예요. 예, 예. 이게 명확하고 바로 이거는 민생으로 이 환자의 의료 서비스와 연결되는 것이죠. 네. 췌장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못 받고 있고 또 응급실 바로 앞에서 박스판을 깔아놓고 수행을 맡고 있다. 예. 그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 비율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후에 의대 정원 확대가 점차 그 이후로 상승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건 단순히 반사 이익으로 겨우 간신히 1, 2%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예. 우리도 정원 확대하는 거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명, 500명 제가 간단한 짧은 예를 드릴게요. 예, 예. 2010년에 지방선거를 뒤덮었던 것이 그때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때 무상급식이 민주당이 그 이슈를 선점하면서 한나라당이 딸려가는 상황, 예. 밀려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그걸로 그만뒀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나중에 예.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그러면 무상급식 안 한다 그랬냐? 예. 아닙니다. 아. 한나라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럼 유기농 무상급식 할게요. 이랬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미 무상급식으로 선점된 건 다른 수식어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의대 정원 확대된 게 국민들 힘이 실려 있는데 그럼 우리는 400명, 500명 늘리는 거는 찬성할 수 있어요.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YTN 엠브레인 저 그래픽을 찾아서요. 저희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자, 의대 정원에 대해서 예.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70%였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제가 알기로는 35%로 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한다는 게 무려 44.3%로 분석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념, 그 연령,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이라는 요 세 가지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치느냐. 예.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제일 역시 많이 나오는 거는 이념이 제일 많이 나왔지만 예. 연령은 마이너스 효과지만 의대 정원은 플러스 효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의대 예. 정원의 확대된 문제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현실적으로는 끌어올렸지만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 뭐냐면 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 경우에는요. 예. 지금과 다른 양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관련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말까지 지나가서 계속 환자는 급증하고 사망자가 나오고 예. 이러면요. 언제 돌발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정부 여당은 의대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게 딱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예. 이걸 토대로 이제 대학을 타협을 해야죠. 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또 이 예. 문제를 풀 때 저는 뭐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한다면 예.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예. 이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빨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제 숙제를 안게 되는데 다만 이번에 결국은 대통령 국정의도가 리얼미터에서 41.9%가 나왔는데 예. 두 가지에 아주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와요. 조금 전에 배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PK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역별로 지역별로. 보면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30대, 40대. 그동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30대, 40대를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30대는 4.2%, 40대는 4.0%가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면 분명한 거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천 잡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지금 반사 이익보다는 대통령이 지금 뭐 14차례 정도의 민생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뭐 그린벨트를 전면 개편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원전과 관련돼서 R&D를 4조 원 투입을 한다든지 오늘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개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30, 40대가 우리 지역도 나름대로 보면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주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40%를 넘어가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영준 교수께서는 지금 의대 증원 관련 여론을 설명하시면서 만약에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더 심화될 경우에는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환자는 누구의 편일까요? 국민 여론은 누구의 편일까요? 지금 대통령이 힘이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다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의료계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들은 자체적인 개혁을 할 건가에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없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부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발하는 거 좋다. 협의를 요구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료 행위를 하라. 이 이야기예요. 전공의가 사직을 한다. 이건 명분이 없습니다. 이 자체의 이제 부분이고 지금 방금 전에 그 리얼미터의 대통령 연령대별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볼까요? 결과적으로 연령대별도 보시고 지역별로도 나와 있으면 보여주세요. 정치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PR 분석을 해요. 그건 뭐냐면 어디 쪽이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어떤 쪽이 리스크를 가져가느냐의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30대가 올라갔고 또 40대가 올라갔죠. 40대는 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 안 올라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50대를 봐도 50대도 0.5%지만 미세하게 올라갔죠. 그 이야기는 프리미엄을 잡은 겁니다. 의대 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한 고집을 부린다면 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역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역을 보여주시면은 지역에서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금 서울, 인천, 경기인데 자 인천, 경기를 주목해서 봅니다. 서울은 웬만큼 올라갔고 또 부정평가가 높았지만은 긍정평가가 국민의힘에서도 경쟁 우위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천, 경기는 참 안 나왔던 곳입니다. 39.1로 인천이 올라갔다. 충청을 보십시오. 2% 더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올라갔는데 더 올라갔는데 부산, 울산, 경남도 올라갔다. 자, 부산, 울산, 경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게다가 여기에는 엑스포 불발이 됐죠. 따지고 보면 대통령에게 특별하게 가져올 만한 호재가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의료입니다. 의료입니다. 더군다나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이 지역을 더 강화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의대 정원의 P와 프리미엄과 민주당의 공천 파동의 R, 리스크와 맞붙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여론에 미칠 영향 여기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실은 그 부분보다는 대통령이 21일 날 울산에서 민생 토론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린벨트 완전 전 발표를 하고요. 22일 날은 창원에 가서 다 PK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R&D 4조 투입을 하다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줬기 때문에 PK 지역에서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지 의대 문제를 가지고서 PK 쪽에서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더욱더 여권의 풀이라는 건 역시 정책적 현안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새로운 정책을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30, 40대에 살고 계신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조금 우리 지역도 이제 낙후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줌과 동시에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공천 파동을 일으키니까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30대, 40대, 50대에서 전부 다 지지율이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여기서 너무 과속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을지를 말고 무조건 국민의 생명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만 5초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는 5%포인트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는 PK 지역에 다녔지 대구 경북을 다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어떤 점에서 대통령의 강단을 보여주느냐에 더 집중을 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 저도 원전 관련 정책을 제가 경제방송 나가서 해석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건 정말 대통령이 어떤 점을 국민을 대신해서 강단 있게 하고 있느냐는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의대 정원 확대 부분 외에 부정평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부정평가에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나와 있어요. 지금도 3% 정도 잡혀 있는데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최재형 목사가 서울에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제공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자, 이 최재형 목사의 추가 주장에 대한
여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예상했었던 거예요. 예, 예를 예. 들어서 그분들이 한 번만 했겠을까라고 처음부터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예. 지금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을 뒤흔들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대통령 국정인지도가 나름대로는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예. 그렇게 쉽게 추락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배 소장님은요? 논란은 논란이다. 예. 선거는 선거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면 분명해요. 예, 자, 예. 왜 그것을 우리가 방증할 수 있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거의 노출 안 되잖아요. 네. 노출이 안 되니까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확대라고 하는 호재적 요인이 생기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요. 만약 지금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논란에 불씨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바로 타격받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노출 안 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논란이 되는 것이면 분명. 자, 선거는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선거는 별도예요. 예. 자,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민주당을 찍겠다. 개혁신당을 찍겠다. 새로운 미래를 찍겠다. 조국신당을 찍겠다.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논란은 분명하지만 김건희 여사 논란 때문에 선거에 이 다른 정당을 투표하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보기에 앞서서요. 오늘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첫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듣고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을 시켜서 국민이 그거를 수용을 해주면은 성공을 할 것이고 국민이 그 수용을 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목표하시는 의석수 있으십니까? 목표하는 의석수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최소한도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의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판단할 일인데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김종인 공관위원장 오늘 첫 회의에 참석을 해서 최소 20석 교섭단체 만들겠다. 이게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를 보면 개혁신당이 지난번 조사 때보다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세 글자죠. 실망감. 실망감이 컸다. 실망감이니까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예. 빅텐트가 지난 설 연휴 첫날인 9일날 만들어졌죠.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포인트 하락했고요. 개혁신당은 갤럽 조사에서는 3%였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확장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텐트가 되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도 내려놓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본인도 내려놓고 그랬더라면 국민들은 그래도 불안하지만 기대감 쪽으로 시선이 모아지면서 그래도 제3선택지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개혁신당을 기대해봐 이렇게 됐는데 예. 자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별하고 쪼개지고 말았거든요. 예. 그 실망감이 더 이상 우리가 굳이 개혁신당을 제3지대로 선택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양대 정당으로 돌아가거나 일부는 또 간망을 하기 때문에 이른바 두 자리 지지율로 연결 못 되는데 그러면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수 있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잘했다는 것은 모든 걸 자기가 진두지휘하면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 중도 무당 2030 MZ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의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의 성격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대리적인 것. 예. 대신해서 이준석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게요. 네. 작년 2월 3주차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공천 갈등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40%대 얘기를 잠깐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43.5% 일단 40%대에 진입을 했고요. 국민의힘이요? 예. 예. 그리고 대통령도 41.9%가 40대인데 예. 지금 민주당은 39.5. 물론 이제
이번 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40% 30%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0대하고 40대의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한번 도표를 보시면 정당 지지도 연령대별로 볼까요? 그러면 아까 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와도 맞물리는 거거든요. 왜 그동안 아주 핵심적인 그 세대 기반이었었거든요. 그 30대하고 40대에서 저 보시면은 그 국정 운영 수행 평가고요. 정당 지지도에 대한 걸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우리가 감지해 볼 수가 있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데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30대에 보면은 7.8% 포인트가 추락했잖아요. 40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지만 여튼 4.6%까지 추락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들이거든요. 40대는 이제 견고한 민주당 지지층인데 자 그러면 저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얘기는 이제 공천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컸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50대는 5%포인트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렇죠.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꼭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대로 결집도 있고 또 의대 정원에 따른 또 30대에서의 반응도 있고 또 공천 파동에 따른 리스크가 작동을 했을 수 있고 의대 정원이나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지역의 대통령의 민생 행보 같은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집되면서 60대만 하더라도 올라갔죠. 70대 이상도 더 올라갔죠. 이게 이른바 프리미엄을 자꾸 모을 필요가 있는데 이 민주당을 보면은 지금 30대 내려갔죠. 40대 내려갔죠. 60대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은 아니면 내려갔죠. 50대에서 5.6%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건 다분히 이제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50대가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위기감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는 13.5%가 국민의힘이 올라갔는데 저걸 다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발광체가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이런 민생 행보라든지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해진 거죠. 겹쳐지고 누적이 되면서 올라가는 이것을 민주당도 더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숨어 있는 거를 이인치가 알아야 되는데 왜 저런 현상들? 저거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 역할 대표와 관련된 평가를 보면 확연히 나타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긍정평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보다도 낮단 말이에요. 우리가 YTN 엠블레인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은 누가 당대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할 때 40대 30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당대표의 역할 수행이 저렇게 낮은데 어떻게 당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공천 파동에 실질적인 책임이 누가 있느냐? 그건 당연히 이재명 대표한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역할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당 지지도가 추락하게 되고 거기서 제일 많이 변화되는 게 결국 30대 40대가 일단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전략공천 여부를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지율 반전 카드로 어떤 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상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두 가지 이유가 나온 건데 아니 임종석 전 실장은 이렇게까지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렇게까지 공을 들이냐 이른바 임실어 추조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정당의 지지율까지도 여파를 미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라.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거부감을 피력하는 것이 바로 원내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 여파까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미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금 민주당은 잔뜩 부담을 하고 흥미로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선배겠죠. 대학 선배가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닌가요? 친구인가요? 여하튼 뭐 친구 아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금 이 파장이 있는 공천을 질질 본인도 원내대표 입장에서 끌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친명 이 공천이냐 자객 공천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발 나오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이 응어리가 응집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고민정 의원이 지금 상황으로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결정이 나올 것 실제로 같습니까? 보면은 저기는 전략공천 지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에다 신청을 했느냐를 첫째 문제 삼은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나 공천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룰에 따르면은 그냥 당 지도부를 아니라 공관위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략 공천을 줄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저렇게는 그러면 경선을 붙이든지. 그러니까 노영민 지금 비서실장은 경선을 붙였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나름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경선을 통해서 통과되면 그건 누구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만 줄 듯 말 듯 하고 다시 또 뭐 송파 가보러 가라 이런 거는 친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모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친문 결집의 실효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적 지역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봐라. 그러니까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이해찬이 이기나 이재명이 이기나라는 그 타이틀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지 누가 당선되냐 한다를 넘어서서 이 총선 전체를 가늠하는 민주당 공천의 아주 핵심적인 그 부분으로 부삭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르면 오늘 발표한다고 하고요. 발표가 되는 즉시 생방송으로 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추가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라오세요. 자, 같이 이천수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조합! 대항은 25년 동안 텃밭으로 만들기만 했지 지역 발전이 낙후돼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만 저희 국민의 힘은 진짜 합니다. 반드시 원팀으로 승리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저 질문 하나.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이런 워낙 마트들이 횡행하다 보니까 이런 방송 안내 방송에 넣어달라고 했다. 그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의를 하는 김에 제가 한동훈 위원장께서 유정보 시장한테 거기다 전통시장 이름들은 역 이름에다 변기를 해주자. 아니 그게 하자고요.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왜 안 되겠어요? 그냥 밑에다가 발로 해주면 되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저희가 가져와서요. 그거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가 오늘로 한 어제로 2달 정도 됐는데 그거밖에 안 되셨어요? 20년 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원희룡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아니 제가 오늘 걱정한 게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너무 아이 무슨 디나미시니까 말씀이에요? 이렇게 같이 찍으신 분들 딱 보면은 다 오징어 같아요. 국민의 미래의 선거 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입니다. 종북, 위헌, 통진당 세력들, 조국 같은 부패 세력들, 감옥 가기 싫은 이재명과 야합해서 비례의석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막을 세력은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민의 미래를 창당하게 된 겁니다. 위성정당의 창당을 모체정당의 중앙당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위성정당은
위헌 정당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헌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선택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도장 찍어서 진행하는 것일 텐데 위헌을 부추긴 당사자는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다. 완벽한 종속을 위해 가지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무처 당직자 중에 선임 당직자를 당 대표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이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가짜 영상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편집해 만든 허위 조작 영상을 올린 작성자 특정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최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며 스스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회신이 오는 대로 작성자를 특정한 뒤 어떤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모 씨가 이 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한 게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 공판에서 자신과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한 데 대해선 마치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폄하해 서운하고 놀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증 이유에 대해선 이 대표가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이 있었고 경기도지사 부탁이란 중압감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배 의원에 습격한 10대 A군의 공범이나 배후와 관련해 의미 있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 판매기 유통업체가 대여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접근해 계약을 맺고는 잠적해버렸습니다. 남은 대여료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게 생겼는데 피해 규모가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유모 씨는 2년 전 한 자동 판매기 유통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가게에 설치하면 매달 나갈 대여료를 대신 내주는 것은 물론 원두 등 재료까지 무료로 공급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매 수익 대부분을 업체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지만 유 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수입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할부 계약은 유 씨가 렌탈사와 직접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렌탈비를 페이백을 해주겠고 대신 관리는 사장님이 하시고 매출 쉐어 부분을 좀 적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코로나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대여료를 준다던 유통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연락이 아예 끊겼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연모 씨 역시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정상 자판기를 도중에 반납해도 대여료는 계속 내주겠다던 유통업체 말만 믿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입금은 잘 됐어요, 몇 달간. 근데 그 입금되던 것도 이제 중단되고 저한테 캐피탈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계속 청구는 되고 온다던 자판기는 오지도 않고 돈만 매달 빠져나가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월에 설치를 계약을 해서 설치 날짜 잡아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 1년까지 된 거예요. 이처럼 같은 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는 70여 명.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업체를 찾아갔지만 급하게 철수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에게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유통업체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동 가운데 11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취약 대상 아동 36만 9천여 명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116명이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행방도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재불명의 116명 가운데 114명은 해외로 출국한 걸로 파악돼 외교부와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토사물까지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서도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걸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개포동 아파트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 3가구가 풀렸습니다. 최대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지만 무턱대고 넣었다간 10년 동안 재당첨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점을 윤혜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계약 취소 건에 대한 무순위 청약 물량 3가구가 풀렸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집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최초 분양가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가는 12억 9천만 원, 지난해 말 같은 면적이 2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가 21억 9천만 원인 전용 면적 132제곱미터 매매가는 무려 49억 원으로 당첨만 되면 최대 2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없어 곧바로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를 수 있기에 경쟁률은 수백만 대 1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직으로 무턱대고 청약을 들었다가 계약을 취소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재당첨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다음 달 초까지 준비해야 하고 당장 3개월 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로또 청약이라고 할 만큼 경쟁률이 높은 데다가 당첨 후 전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많게는 6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청의 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주변 원룸 시세의 50에서 70% 수준 임대료를 내는 공유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입주자가 차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역에서 350m 이내인 역세권과 간선 도로변, 의료시설 근처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방이나 식당, 세탁실 등은 공유하고 공유 공간 사용료는 쓴 만큼 내는 방식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에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2년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 수가 3만 1,0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처음으로 자국군 사망자 수를 공식 확인한 건데 러시아 측의 주장은 물론 서방에서 추정한 수치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수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2년 동안의 전사자 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31,000 українців загинуло, військових загинуло в цій війні.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말하는 30만 명이나 15만 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가 자국군 사망자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두 적국이 사망자 숫자를 선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병력 손실 규모를 기밀로 다뤄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전사자 3만 1,000명은 러시아 주장은 물론 서방 언론들의 추정 수치보다도 많이 적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은 지난해에만 21만 5천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군인이 최소 7만 명 사망하고 12만 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했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각각 20만 명과 30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만 1,000명 전사가 적은 수가 아니라면서 적군이 이런 정보를 활용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Українців 31 тисяча. І для нас це дуже боляче. Я не скажу, скільки поранених, тому що Росія буде знати, скільки людей пішло з поля бою. Просто не скажу про це.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시작한 대반격이 저조한 성과를 낸 것도 작전이 러시아에 사전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쟁의 승패와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지는 서방의 지원에 달려 있다면서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수장이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자연적 원인인 혈전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국장은 키이우에서 열린 포럼에서 나발리의 사인을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부다노우 국장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나발리가 실제로 혈전으로 사망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고향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본선행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잇따른 막말 논란에도 공화당의 표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가 2번이나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는 20%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본선행에 쐐기를 박은 트럼프는 더 이상의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듯 헤일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nd I just want to say that I have never seen the Republican Party so unified as it is right now. Never been like this.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가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5천억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첫 형사재판 개시일이 잡히는 등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하고 있지만 공화당 표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The mugshot, we've all seen the mugshot. And you know who embraced it more than anybody else? The black population. It's incredible. 나토 동맹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파병 군인인 헤일리 남편을 조롱하는 말도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군부대가 많아 군인 비율이 높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군인 출신 70%가 트럼프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선 승부에 향방을 가를 중도층의 트럼프 거부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0%에 이르렀습니다. 경선 중도 포기를 거부하고 있는 헤일리도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I know 40% is not 50%. But I also know 40% is not some tiny group.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기부금이 소송 비용으로 쓰일 것을 우려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5%인 만 34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9천여 명으로 전체의 72.3%에 달했습니다. 중대본은 29일까지 복귀할 경우엔 처벌하지 않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중앙질환안전대책본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글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임시감독을 뽑을 경우에 이르면 내일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그제 비공개로 진행한 2차 회의에서 정식 감독보다는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을 맡을 임시감독을 뽑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시감독으로는 현재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나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가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가 먼저다란 주제로 모바일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반도체 등 IT 분야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쓸 자리가 아니야. 딱 보니 몇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죽에 영화관 입장 통합 전산망 집계 결과를 보면 화면은 지난 23일부터 25일 연기 가수의 자의 관객 수 196만 3천여 명을 모아서 누적 관객 수 22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점유율로만 보면 76.5%로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도로 오늘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고요. 낮 기온도 9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눈이 쌓인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인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산간에 최고 7cm, 그 밖에 동해안에도 최고 3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도, 대전 0도, 광주와 창원은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9도, 전주 11도, 대구도 9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영하권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